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일 겁니다. 내 자식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집은 다를 것이다. 그 믿음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바로 그 믿음 하나만을 믿고 살아온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논밭 수십맞이기를 자식들에게 모두 나눠주었다가 이듬해 겨울 빈 그릇을 들고 이웃집 부엌 앞에 서게 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 전 조선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반복되고 있는 비극입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다 줬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부모의 비극, 자식을 믿었기 때문에 생긴 비극.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부모는 끝까지 재산을 쥐고 있어야 하는가? 자식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우러러보는 어르신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장자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장자란 단순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 아닙니다. 덕을 먼저 쌓고 인심이 넉넉하며 마을의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실제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논밭이 수십 맞이기에 기와집 한 채, 그리고 사계절 내내 넉넉한 곳간, 흉년이 들면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마을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언제나 먼저 나서서 힘을 보태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갚는 이웃에게는 그냥 없던 일로 해주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로 글 읽는 소리가 새벽부터 들린다는 소문이 고을에 자자했습니다. 둘째는 장사 수완이 좋아서 읍내에 점포를 내고 제법 장사를 하고 있었으며 막내는 아직 혼례도 치르지 않은 채 아버지 곁에서 농사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 세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자식들이 각자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논밭과 집과 재물은 언젠가 저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것들이 대대로 이 집안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노인의 마음속에 환갑을 넘기고 허리가 조금씩 굽어지기 시작하던 어느 봄날 한 가지 생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유언을 남기면 형제간의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한지를 두고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형제 사이가 상할 수도 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직접 내 두 손으로 나눠주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현명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살아생전에 나눠줘야 공평하다고. 죽고 나서 자식들이 유산을 놓고 싸우는 꼴은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그 마음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노인은 아들 셋을 모두 사랑채로 불러앉혔습니다. 마당에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무릎을 모았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보면서 너희에게 나눠주려 한다. 죽고 나서 너희끼리 다투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너희가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아들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 큰 은혜를 어찌 갚겠사옵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노인은 그날로 논밭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균등하게 어느 한쪽도 서운하지 않도록 집안의 재물도 고루 분배했습니다. 곳간의 쌀도 셋으로 나눴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사랑채 하나와 한 달치 양식 정도, 그리고 작은 텃밭 하나였습니다. 노인은 그날 저녁 혼자 사랑채에 앉아 빈 곳간을 바라봤습니다. 서운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오래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 아이들이 알아서 살아갈 것이고 나는 편안하게 남은 생을 보내면 되는 것이라고. 자식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단잠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명절이면 찾아와 정중히 절을 올렸고 둘째는 장사가 잘 된다며 가끔 술 한 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막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얼굴을 비쳤습니다. 노인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끝나갈 무렵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과거 준비로 바쁘다 했고 둘째는 장사일이 많다 했으며 막내는 혼례 준비에 정신이 없다 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해했습니다. 자식들도 살기 바쁜 것이니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이다. 자식들은 자기 삶이 있는 법이다. 가을이 왔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에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것이 고였습니다. 저 논밭이 내 것이었을 때는 수확철마다 아들들이 와서 함께 땀을 흘렸는데, 함께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눠 마셨는데, 이제는 저 논밭이 각자의 것이 되고 나니 아버지를 찾아오는 발걸음도 함께 멀어져 버렸구나.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사랑채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노인은 홀로 그것을 쓸어냈습니다. 군부를 떼야 하는데 뗄감이 부족했습니다. 곡간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이 났습니다. 한 달치라고 생각했던 양식은 훨씬 더 일찍 없어졌습니다. 몸은 차갑고 배는 고팠습니다. 노인은 그 차가운 밤 혼자 앉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가? 아니다. 자식들이 다 바쁜 것이다. 곧 올 것이다. 이번 주에는 분명히 올 것이다. 하지만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노인은 결국 큰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그 발길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한때 이 마을에서 가장 당당하게 서 있던 사람,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의 빚을 그냥 없애주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눈 쌓인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발을 돌리기도 어려워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며느리가 대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요즘 살림이 영 빠듯하옵니다. 마침 지금은 저희 식구들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판이라. 내일 다시 오시면 어떻겠사옵니까? 내일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사람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발걸음을 둘째 집으로 돌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아예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집을 찾았습니다. 막내는 직접 나왔습니다. 그나마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귀찮음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혼례 준비하다 보니 빚도 좀 생겼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발을 돌렸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울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올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논밭 옆을 지나면서 노인은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테니까요. 그해 겨울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논밭 수십 맞이기를 가졌던 장자 어른이 이웃집 부엌 앞에서 조용히 빈 그릇을 내밀고 서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그저 두 손으로 빈 그릇을 내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그 집에서 쌀을 받아갔던 이웃이 이제는 반대로 그 노인에게 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것이 서로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마을 훈장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어른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자식의 성품을 믿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성품이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 잘못이다. 사람의 성품은 환경이 만드는 법이거늘 부모가 그 환경을 스스로 거두어 들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겁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식은 다를 것이다.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다. 내 아이는 절대 그럴 리 없다. 그 말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지 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희망이지만 때로는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효심이 깊다는 자식도 환경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의 무게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발걸음을 옮기고 밥상을 챙기는 데에는 사랑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도 함께 작동합니다. 아직 부모님 손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 현실이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공자가 수신제가 원칙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 앞에서 자식은 허리를 굽힙니다. 재산이 사라진 부모 앞에서 자식은 조금씩 발길을 끊습니다. 잔인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달라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자기 몸을 수양하고 집안을 바르게 하라. 남을 믿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믿어야 하느니라. 이제 본론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마음에 새겨 들어 주십시오. 첫째, 재산은 부모의 마지막 권위이자 방어막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모두 넘기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장자가 아니라 부양해야 할 짐이 됩니다. 가혹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모의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부모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챙기고 공경하는 데에는 사랑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도 함께 작동합니다. 아직 부모님 손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관계를 유지시키는 힘이 됩니다. 재산이 있는 한 부모는 당당합니다.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명절에 오지 않는 자식에게 왜 안 오느냐고 목을 낮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당당함,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지막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막입니다. 그 방어막을 스스로 허물지 마십시오. 둘째, 재산을 일찍 넘기면 자식을 망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재산을 넘겨주는 것인데 왜 그것이 자식을 망치는 것이냐고. 고난 없이 얻은 재산은 자식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녹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이유가 없어진 자식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다가 결국 그 울타리마저 낭비해버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결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건재한 것 자체가 자식을 단련시키는 가장 큰 스승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아직 부모님께 드릴 것이 있으니 내가 더 벌어야 한다. 그 긴장감, 그 책임감이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 긴장감을 너무 일찍 거두어 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셋째, 노후는 반드시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효를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법도 더 이상 자식에게 효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 선택을 자식에게만 온전히 맡겨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자식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고 그 삶이 항상 여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재산은 부모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자식의 도움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자식 집에 눈치를 보며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독립, 그것이 노후의 품위입니다. 그 품위를 스스로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 노인은 결국 이웃의 도움으로 겨울을 넘겼습니다. 흉년 때 자신이 쌀을 나눠주었던 바로 그 이웃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그 노인에게 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완전히 뒤바뀐 인생. 그것이 노인의 말년이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따스한 봄볕이 사랑채에 내려앉았지만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이미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훈장이 문병을 왔습니다. 노인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쥐고 있었다면 자식들도 나를 쥐고 있었을 것을. 내가 먼저 놓아버렸으니 그들도 놓아버린 것이다. 잘못은 자식에게 있지 않다. 내가 그들에게서 부모를 공경할 이유를 스스로 거두어 버린 것이다. 나는 사랑으로 줬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가 먼저 관계를 지탱하는 힘을 내려놓은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사랑채에서 혼자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식이 원망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하십니까? 저는 그 어느 쪽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자식을 탓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먼저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은 탐욕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마지막 기반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 기반을 함부로 허물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미리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부모가 끝까지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고 가장 오래 남는 유산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부모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허리를 펴고 살아가는 부모를 본 자식은 평생 그 등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혼자 감당하고 계신 분들, 이 공간에서만큼은 솔직하게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인 혹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분께 조용히 영상 링크를 보내주십시오. 말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영상이 대신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복덩이 노후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